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를 켜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은 충격적인 범죄라 쓰고 다른 쪽은 불운한 사고라 표현하지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같은 무대를 보면서도 객석의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지난 여행을 추억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그날의 비가 여행을 망쳤다고 기억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비 덕분에 한적한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같았지만 그 안에서 느낀 경험은 서로 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과거를 말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쯤에서 묻게 됩니다.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건 자체가 하나라면 그 진실도 오직 하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는 눈,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거기에 얽힌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오래전에 진리란 변하지 않는 세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처럼 여겨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란 단순히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일까? 누군가는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진실,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 말이지요.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다르다면 그만큼의 진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고요. 이 물음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실이 하나라면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증거를 모으고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반대로 진실이 여러 개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을 존중하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얼굴처럼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붙잡고 이제부터 객관과 주관의 경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진실이란 변하지 않는 무언가라고 믿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 토대가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혼란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내려 애썼고 그 중에서도 플라톤은 특히 뚜렷한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상, 의자, 나무, 별은 모두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제시한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본질, 곧 절대적 진실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원은 조금씩 삐뚤고 불완전하지만 이데아의 세계에는 완벽한 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은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바뀌어도 보는 이가 누구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뿐인 진실이 모습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너머에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믿음은 불안한 삶
속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데아와 같은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더 쉽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며 진리를 향한 열망은 철학에서 과학으로 옮겨갔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감정이나 시선을 배제하고 누구나 재현 가능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세우려 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법칙, 지구의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학적 진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유효하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객관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조차도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의 전환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관측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기에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등장하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지요. 처음에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 관측과 수학적 계산이 축적되면서 오히려 지동설이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천동설을 버리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일정한 시점과 조건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의 진실조차도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인 합의, 그 시대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설명하는 확실한 도구였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에서부터 행성이 움직임까지 거의 모든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해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등장하며 뉴턴의 법칙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유효한 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뉴턴의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만 우주적 규모나 원자 수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객관적 진실의 세계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할 때조차 그것은 언제든 새로운 증거와 시선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자리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진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주관이라면 우리는 서로 대화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비가 온다라고 말했을 때 비가 내리는 현상 자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비를 좋다 싫다로 해석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비가 내린다는 사실 자체는 공유되는 것이지요. 결국 객관적 진실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이 합의된 사실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비가 온다는 것, 물이 끓는다는 것,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 같은 사실은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공통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가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대화도, 과학도, 역사의 기록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의 가치는 단지 하나뿐인 진실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주관적 해석을 펼치고 다양한 시선을 교환하며 세상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객관적 진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시대와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언제나 잠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주관적 진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실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이라면 주관적 진실은 개인의 시선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의 세계입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그만큼의 다른 진실이 생겨나지요. 니체는 이를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진실이란 객관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끝없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주관적 진실의 풍부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가족과의 기억입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도 형제 자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여행을 떠났을 때 한 사람은 폭염 때문에 고생만 했다고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날의 아이스크림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때 부모의 웃음을 떠올리며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지요. 사건은 단 하나였지만 기억 속이 진실은 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의미를 더 씹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사실을 기록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실을 해석하는 존재인 셈입니다. 그 해석이 바로 주관적 진실을 형성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주관적 진실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 영웅의 이름이 어떤 나라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침략자이자 원수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장군의 정복 행위가 자기 나라에서는 위대한 개척으로 불리지만 피정복민들에게는 억압과 파괴로 남습니다. 사실은 하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건뿐이지만 그 사건에 붙여지는 이름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역사는 단일한 진실이 아니라 수많은 시선이 교차하며 직조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진실은 문학과 예술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슬픔을 느끼고 또 다른 이는 평온을 느낍니다. 한 편의 영화가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2시간이 될 뿐이지요. 작품은 하나인데 그 작품이 만들어내는 진실은 보는 이만큼 다양합니다. 예술이 위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품이 절대적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관적 진실이 단순한 왜곡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관적 진실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부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세상에 오직 객관적 사실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획일적인 풍경에 머물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주관적 진실이 더해지면 그 비는 누군가에게는 우울한 배경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농사를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은 하나지만 그 진실은 수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주관적 진실이 힘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경험을 해석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진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이란 단순히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빚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관적 진실의 다채로움은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진실을 마주할 때 그 차이를 왜곡이나 잘못으로만 본다면 대화는 단절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은 이렇게 느꼈구나라는 주관적 진실로 존중할 때 비로소 공감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철학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냅니다. 객관적 진실이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 언어라면 주관적 진실은 우리 각자의 삶을 빛나게 하는 문이라고 말이지요. 결국 주관적 진실은 진실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세계는 하나이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수억 개라면 그만큼의 진실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 진실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우러져 더 넓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관적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지향하고 다른 하나는 무수히 흩어지는 개인의 시선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둘이 명확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과 주관은 얽혀 있으며 그 사이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논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모호한 경계선입니다.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식은 의식의 지평 속에서 일어난다. 즉, 우리가 세계를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본다고 해도 그 사과는 내 시선과 의식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사과가 눈앞에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조차도 결국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도 이 관점을 이어받아 세계는 언제나 몸을 가진 주체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객관적 세계라는 것도 실은 주관적 지각을 매개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객관과 주관을 완전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팩트라고 믿는 것조차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자는 수많은 자료와 증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객관적 사실은 기자의 선택과 언어라는 주관적 필터를 거칩니다. 기사 속 문장은 팩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재자의 시각과 편집자의 판단이 녹아든 해석이기도 한 셈이지요. 오늘날 SNS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경계의 흐릿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 한 장은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어떤 순간을 찍었는지 어떤 각도로 편집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컨대 한 정치인의 연설 장면을 찍더라도 박수치는 순간을 올리면 지지와 열광의 현장이 되고 피곤한 표정을 포착하면 지루하고 무능한 자리로 비춰집니다. 사진은 객관적인 기록 같지만 사실은 주관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같은 숫자와 그래프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사실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의 진실은 결코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과 주관이 얽힌 편집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팩트와 해석은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팩트와 해석을 구분하려 애씁니다. 팩트는 냉정한 사실이고 해석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철저히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팩트는 언제나 언어라는 그릇 속에 담기며 언어는 이미 해석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온은 28도다라는 문장조차도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더운 날씨라 느끼고 다른 이는 살만한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하나지만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무한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은 서로 섞여 있으며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만 붙잡으면 인간이 경험은 건조해지고 주관적 해석만 강조하면 공통의 토대가 사라집니다. 결국 진실은 객관과 주관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형성됩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진실을 찾는 과정은 분리가 아니라 조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삼되 주관적 해석이 거기에 더 씹혀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해석을 존중하며 다채로운 주관 속에서 더 넓은 진실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는 단순한 사유를 넘어 오늘날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정치, 언론, 인간관계 속 수많은 논쟁은 결국 내가 보는 진실과 내가 보는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팩트는 무엇이고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혹시 나는 내 해석을 절대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상대의 해석을 단순한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객관과 주관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진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얼굴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넓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 아니면 바라보는 시선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일까? 객관적 진실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무대이자 혼란을 잠재우는 단단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진실은 각자의 삶을 빛나게 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드러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세계는 이 둘이 얽혀 만들어낸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다라는 믿음은 분명 안정감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생각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를 경직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진실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타인의 경험과 해석은 배척되고 결국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실은 여럿이다라는 시선은 세상을 훨씬 넓게 보여줍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진실일 수 있다는 관점은 우리에게 더 큰 유연함을 줍니다. 그 시선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경험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관점만 붙잡는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극단에 빠져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위험도 따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진실과 여럿의 진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객관적 진실을 통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관적 진실을 통해 서로의 삶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진실은 단일한 돌덩이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빛이 모여 하나의 무늬를 이루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습니다. 빛은 하나지만 그것이 통과하는 유리의 색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듯 진실 또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무수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진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진실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경험과 감정이 빚어낸 해석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선을 마주했을 때 과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던진 이 물음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와의 오해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 질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일까? 아니면 시선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물음이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